오늘 저는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이 집안의 대입니까? 아니면 재산입니까? 열애 동안 침묵하던 종가 며느리. 그 한마디가 수십 명 문중 어른들의 숨을 먹게 했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숙종 연간. 딸만 셋이라는 이유로 죄인처럼 살아야 했던 한 며느리 앞에 마침내 선택의 날이 찾아옵니다. 작은아버지는 가문의 재산을 노리고 문중운대를 잇는다는 이름으로 그녀를 집 밖으로 몰아냅니다. 이날의 결정 하나로 이 여인과 세 딸의 자리, 그리고 종가의 주인이 갈리게 됩니다. 한겨울 냇물보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사랑채, 갓을 고쳐 쓰고 수염을 쓸어내리며 속내를 감춘 어른들 사이에서 늘 고요하던 며느리의 눈에 꺼지지 않던 불꽃이 마침내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이 종가의 질서를 뒤집습니다. 과연 쫓겨난 줄 알았던 며느리는 어떻게 이 집안의 판을 바꾸게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중기 한성근교의 한명문 사족가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조용한 가을날이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죄다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갓을 고쳐 쓰고 수염을 쓸어내리고 인기척 하나에도 고개를 빳빳이 세우는 사람들이었지요. 서울 한복판 명문가의 사랑채라고는 하나, 그날 그 방 안의 공기는 한겨울 냇물보다도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한 여인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종가 며느리 박연아, 나이 36, 시집 온 지 10해가 훌쩍 넘었으나 그녀에게 붙은 꼬리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 하나 없는 며느리. 문중의 어른이라는 자들이 번갈아 가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조상 얼굴을 어찌 볼 것이오? 대가 끊기면 집안이 끊기는 것 아니겠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살갗을 파고드는 바늘 같았습니다. 박연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조용한 며느리가 그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방 안에 모인 수십 명의 유학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렸던 것이지요. 과연 박연아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한 집안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아주 찬찬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때는 조선 중기 숙종 연간이라고 전해집니다. 한성에서 하루 반나절 거리 광주 고을 언저리에 이씨 종가가 있었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이어온 사족 가문이었으니 소슬대문은 하늘을 찌를 듯 높고 기와는 햇볕에 번들번들 빛이 났습니다. 곳간에는 쌀이 가득했고 밭대기는 동쪽 산 너머까지 이어졌지요. 이 집 종손의 이름은 이원준이었습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급제는 하지 못하였으나 시와 글씨가 뛰어났고 사람을 대함에 있어 거만함이 없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저희가 좀 더 매섭기만 했어도 크게 쓰일 사람인데 하며 혀를 차기도 하였지요. 그 이원준에게 장가를 든 사람이 바로 박연아였습니다. 혼례날 24세 신부가 꽃가마에서 내렸을 때 동네 안악들은 저마다 탄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어쩜 저리도 공로. 눈이 저렇게 맑은 걸 보니 속도 맑겠네. 맞는 말이었습니다. 박연아는 참으로 곱고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지 고운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 안에는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을 것 같은 조용하고도 단단한 불꽃 같은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눈치채기 어려운 그런 불꽃이었지요. 시어머니 윤정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첫날 상견례를 마치고 윤 씨 부인은 나지막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얼굴이 고운 건 복이고 눈이 고요한 건 힘이다. 윤 씨 부인은 60이 넘은 나이였으나 그 눈빛 하나는 매의 눈보다도 날카로웠습니다. 젊어서 과부가 되어 아들 하나를 홀로 키워낸 사람이었으니 그 속에 쌓인 내공이 어찌 여간했겠습니까? 집안 살림은 물론이고 소작인과의 계약 하나, 문중 어른들의 눈치 하나까지 모두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꿰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며느리를 처음 맞이한 날, 윤 씨 부인은 사흘 동안 며느리를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인들을 대하는 말투를 보았습니다. 부엌에서 일을 거드는 손놀림을 보았습니다. 어색한 집에서 낯선 얼굴들 틈에 앉아 미소 짓는 그 표정 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아침 윤 씨 부인은 며느리를 불러앉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너한테 거짓말 안 한다. 그것만 지키면 이 집에서 살기 어렵지 않을 게야. 박연아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그 두 사람 사이에는 그날 이후 어떤 증서보다도 단단한 약속이 맺어졌던 것이지요. 혼인 첫 해 박연아는 집안을 샅샅이 익혔습니다. 소작인 이름을 외웠습니다. 어느 밭에서 무슨 곡식이 나고 어느 해에 흉작이 들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하인들의 성격과 장단점을 파악했습니다. 제사 날짜와 재물 목록을 줄줄 외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읽었습니다. 말이 없어서 모르는 줄 알았더니 말이 없어서 더 잘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박연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녀에게 이원주는 더없이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학문을 논하는 틈틈이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었고 아내가 결정한 일에 함부로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둘은 말이 많은 부부는 아니었으나 서로를 향한 믿음만큼은 두텁고 고요했지요. 그렇게 이씨 종가에는 평화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늘 그렇습니다. 가장 고요할 때 가장 위태로운 법이지요. 혼인 이듬해 박연아는 처사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아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으나 그래도 첫 딸은 복을 싣고 온다 하였으니 이원준도 윤씨 부인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연아는 그 아이 이름을 이서희라 지었습니다. 서는 상서롭다는 뜻이었지요. 이름처럼 살아라. 내가 이 집의 복이다. 박연아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3년 뒤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또 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슬슬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였고 동네 안악들 사이에서였고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는지 문중 어른 한두 명의 입에서도 흘러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씨 종가 대가 끊기는 거 아니오? 박연아는 들었습니다. 듣고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다시 2년이 지났습니다.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그날 박연아는 아무도 없는 뒷마당에 홀로 앉아 한참을 있었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셋째를 거두어 들인 후 산후 몸도 채 추스르기 전이었는데 말이지요. 달이 뜨고 바람이 불어도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본 것은 시어머니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울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다. 박연아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어머니? 윤씨 부인이 답했습니다. 아들만 귀한 줄 아는 이 집 어른들이지. 그날 밤 박연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누구 앞에서도 그 눈물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셋째 딸의 이름은 이채훈이라 지었습니다. 채색된 구름처럼 세상을 곱게 물들이라는 뜻이었지요. 세 딸이 태어나는 동안 박연아는 한 번도 집안 살림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였습니다. 아들 하나 없다는 것이 빌미가 되지 않도록 다른 어떤 구실도 주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던 것이지요. 소작 수확량은 5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집 안부채는 줄었습니다. 제사 한 번 거르지 않았고 하인 한 명 억울하게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이씨 종가 요즘 살림이 더 잘 돌아간다고 하더. 종손 마님이 살림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래. 그러나 그런 입방아 넘어 어딘가에서는 다른 말도 여전히 돌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없으면 결국 끝이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열해를 한결같이 집안을 지켜온 사람에게 세상은 끝내 그 한마디를 거두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의 진짜 출처는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얄미운 인물을 소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김도윤. 이씨 종가의 작은아버지뻘 되는 인물로 이원준의 부친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문중의 어른 행세를 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50이 넘었으니 귀밑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갓 위에 학창에 하나 걸치면 영락없는 점잖은 유학자 행세를 하였으나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말은 공자님 말씀을 내어댔지만 속은 한치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장사꾼 근성이 뼈대 깊이 박혀있는 사람이었지요. 이 김도윤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성아, 나이 16. 김도윤은 이 아들을 이씨 종가에 양자로 들여 종손 자리를 차지하게 할 속셈을 10년 전부터 품어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앞에 딱 하나 걸리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시어머니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살아있는 한 아무도 이씨 종가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재산 문서 하나 곡간 열쇠 하나가 모두 그 손 안에 있었고 문중회의에서도 그 한마디가 10마디를 이겼으니까요. 그래서 김도윤은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60을 넘기고 70을 바라보는데도 끄떡없이 건강하자 그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지금 움직이자. 여론부터 만들자. 셋째 딸이 태어난 그해 가을, 김도윤은 문중 어른들 사이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슬그머니, 아주 슬그머니. 제삿날 모임에서 술 한 잔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씨 종가 이야기 들으셨소? 이제 딸이 셋이라더니 종가가 어찌 됩니까? 어찌 돼? 사돈의 팔촌 모임에서 또 흘렸습니다. 조상님들이 지켜보시는데 대가 끊기면 누가 제사를 지내겠소?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문중 전체의 문제 아니겠소? 점잖은 척하면서 말 한마디씩 뿌려놓는 솜씨가 참으로 능수능란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겨울이 다 가도록 문중 안에 하나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씨 종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냐. 그 다음 봄 김도윤은 마침내 정식으로 문중회의 소집을 요청하였습니다. 명분은 그럴싸했습니다. 종가의 대를 이을 방도를 논하기 위함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대를 잇는다? 아닙니다. 종가의 곡간, 논밭 문서, 그리고 종손자리.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넘기기 위한 판을 까는 것이었지요. 회의 날짜가 잡혔습니다. 문중 어른들에게 서찰이 돌았습니다. 이원주는 그 서찰을 받아들고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었기에 이런 일에 맞부딪히는 것을 몹시 힘들어했지요. 그러나 박연아는 달랐습니다. 그 서찰을 가져온 심부름꾼이 떠나자마자 박연아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창문 하나 열어두고 한동안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뜰 아래에서 딸 셋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8살 서희, 5살 둘째, 3살 채운. 서희가 동생을 업으려다 넘어지고 둘째가 웃으며 달려가고 막내가 박수를 치며 까르르 웃는 모습이었지요. 박연아는 그 모습을 오래오래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건드리지 마라. 내 딸들은 건드리지 마라. 그 눈빛이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던 며느리의 눈 속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불꽃이 스르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한편 김도윤은 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포석을 깔았습니다. 박연아의 친정 쪽으로도 은근히 말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를 달리 볼 것이 아니라 조용히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낫지 않겠소? 종가의 형편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박연아를 내보내고 새 며느리를 들여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속셈이었지요. 혹은 아예 자기 아들을 입양 보내는 명분을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박연아의 귀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나지막이. 그래요. 어디 한번 해보시지요. 문중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씨 종가 사랑채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문중 어른이라고 이름 붙은 사람들이 하나 둘 도착하였지요. 갓을 단정히 쓰고 도포를 차려입고 손에는 부채 하나씩 쥔 채로 들어오는 모습이 영락없이 제삿날 풍경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의 운명을, 그리고 새 아이의 운명을 판가름할 날이었지요. 이원주는 상석에 앉아 있었으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본래 이런 싸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는 몇 번이나 무슨 말을 꺼내려다가 목구멍에 막혀 삼켰습니다. 김도윤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느긋하게 차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자리의 판세는 자기 것이라고 확신한 사람의 여유였지요.
여러분, 저런 인간이 세상에 어찌나 많은지. 어른들이 다 자리를 잡자 김도윤이 먼저 운을 떼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종가의 앞날을 위한 자리이다. 형수님, 즉 안주인 어르신께서도 연로하시고 종손 이원준 형씨도 슬하에 아직 아들이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어찌해? 한숨이 좌중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모두 이미 짜여진 대본처럼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게 말이오. 안타깝지 안타까워. 대가 끊기면 조상님들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소. 말은 번지르르 하였으나 여러분 그 얼굴들을 들여다보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눈은 저마다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혹시 내가 얻을 것은 없나? 하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박연아는 그 방 바깥 안채와 사랑채 사이 문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이원준이 들어오게 하려 했으나 박연아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있으면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십니다.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지요. 문 너머로 들리는 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도윤은 점점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감히 드리는 말씀이오만 이대로 가다가는 종가가 흔들립니다.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으니 이참에 양자 입양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소이까? 어르신들 뜻만 있으시다면 절차는 제가 알아서. 그 말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윤씨 부인이 들어온 것이지요. 나이 이른을 바라보는 몸이었으나 그 걸음걸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하얀 저고리에 단정한 쪽을 올리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그냥 걸어 들어온 것인데도 자중의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일제히 허리를 반쯤 구부렸습니다. 어른신 어찌 이 자리에. 윤씨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더니 천천히 눈길로 방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매의 눈이 먹이를 재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천히 후쳤지요. 그 눈길이 김도윤에게 닿았을 때 김도윤이 잠깐 움찔했습니다. 김서방 마저 하시오. 예. 하던 말 마저 하라고. 내가 들으러 왔으니. 김도윤은 잠시 말을 더듬다가 이내 마음을 다잡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가의 대를 이어야 하는데 현재 슬하에 아드님이 없으시니 양자 입양을 검토하시는 것이 어떠하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 다음은? 그러니까 입양을 한다면 제 아들 성아가. 그 아이가 누구 아들이요? 예, 제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씨 종가 사람이요? 김씨 집 사람이요? 김도윤이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가만히 앉아서 말 몇 마디로 논리의 허점을 찔러버린 것이지요.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다시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박연아가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방 안가장 낮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르신들께 여쭤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목소리가 어찌나 조용했던지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고 합니다.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이 입을 여는 순간이란 그런 것이지요. 박연아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로 말을 이었습니다.
소인이 시집 온 지 10해가 넘었습니다. 그동안 딸을 셋 낳았습니다. 아들을 못 낳은 것은 소인의 탓이 맞습니다. 그 점은 어르신들께 100번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말하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인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정령대입니까? 아니면 재산입니까?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김도윤의 얼굴이 불그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말을 못하였습니다. 저렇게 정확하게 핵심을 찔러버리면 무슨 말을 해도 다 증거처럼 들리는 법이니까요. 박연아는 계속했습니다. 만약 대를 걱정하시는 것이라면 소인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만약 재산을 걱정하시는 것이라면 소인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르신들 마음의 일이니까요. 방안은 한동안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박연아는 그 고요 속에서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엉거주춤 그날 끝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시원하게 말을 맺지 못한 채 다음에 다시 모이자는 말로 흐지부지 되었지요. 그러나 김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그는 다시 이씨 종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단독으로 안채 쪽으로 직접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따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었지요. 윤 씨 부인은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박연아는 옆방에서 바느질을 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는 열어두었지요. 김도윤이 은근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어르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아무리 살림을 잘해도 결국은 아들이 있어야 종가가 이어지는 법이요. 이참에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조용히 윤 씨 부인이 되물었습니다. 예,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새로 들이거나 아니면 입양을 해서 김서방. 윤 씨 부인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또렷하게 울렸던지 옆방에서 바느질을 하던 박연아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10년 동안 이 집에서 뭘 했는지 알고 있소? 예, 살림을 하셨지요. 소작인 43집 이름과 사정을 다 알고 있소. 논 어느 자리에 물이 잘 드는지, 밭 어느 쪽이 가을에 그늘이 지는지, 제사 문서 40년치를 정리해서 새로 책으로 엮었소. 곡간 부채 5해 치를 갚았소. 하인 중에 억울하게 매 맞은 사람이 있으면 몰래 약을 넣어줬소. 김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계속했습니다. 나는 이 집 안주인으로 수십 년을 살았소. 사람을 많이 봤지. 아들 낳은 며느리가 이 집을 말아먹은 것도 봤고, 아들 못 낳은 며느리가 집을 살려낸 것도 봤소. 김서방은 어떻소? 본 것이 있소? 그 말이 끝난 후 방안은 한동안 침묵이었습니다. 김도윤은 억지로 자리를 정돈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형수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윤 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김서방 대를 잇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오? 종가의 혈맥을 이어야. 혈맥? 윤 씨 부인이 그 말을 씹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지. 내 손녀 셋이 이 집에서 나고 이 집에서 자랐소. 이 집 밥 먹고 이 집 공기 마시고 이 집 어른들 모시며 자랐소. 그 아이들이 이 집 사람이 아니오? 그
그야 출가하면 남의 사람이 된다고? 그것이 예법이니 예법이 사람 마음을 어찌하겠소? 윤 씨 부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이 이 집 손주요. 끝이요. 그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씨 종가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 씨 부인이 직접 문중에 서찰을 보낸 것이지요. 내용은 단 하나였습니다. 며느리 박 씨를 친정으로 보낸다. 그 서찰이 퍼지자마자 문중이 들썩였습니다. 결국 쫓아내는구나. 그래도 안주인이 결단을 하셨네. 이제 새 며느리를 들이려나. 김도윤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자기 판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틀 후 이씨 종가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꽃가마였습니다. 꽃가마. 결혼할 때나 귀한 손님을 보낼 때 쓰는 그 화려하고 정성스러운 꽃가마가 말이지요. 마당 가득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인들, 마을 사람들,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문중 어른 몇몇도 이미 와 있었지요. 그 꽃가마 옆에 박연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딸 셋이 나란히 섰습니다. 가장 예쁘게 차려입은 채로. 그리고 그 맞은편에 윤 씨 부인이 섰습니다. 아주 똑바로 허리 하나 굽히지 않고 윤 씨 부인이 마당 가득 모인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으나 마당 끝까지 닿았습니다. 오늘 이 종가의 며느리 박연아를 친정에 다녀오게 하노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꽃가마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이직 곡식 10가마, 비단 5필, 그리고 논 2마지기 문서를 함께 보내노라. 이 집 손녀 이서희, 이채운, 그리고 둘째 또한 오늘부로 종가의 공식 손주로 선언하노라. 이 이름을 족보에 올릴 것이다. 마당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꼼짝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쫓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낸 것이었지요. 귀하게, 공식적으로 이 집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딸 셋의 이름을 종가 족보에 올리고 재산을 함께 들려서 꽃가마에 태워서 이것은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딸 셋을 공식화함으로써 김도윤이 주장하는 데가 끊겼다는 명분을 뿌리째 뽑아버린 것이지요. 김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그는 무슨 말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사람 앞에서 선언이 이루어진 터였습니다. 여기서 반박하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대가 아니라 재산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되지요. 입이 열렸다가 다물렸습니다. 바로 그때 윤 씨 부인의 마지막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이 집안의 대는 이미 셋이나 이어졌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악인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칼에 맞거나 관아에 끌려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통쾌한 방식으로 무너졌지요. 윤 씨 부인의 그 선언이 퍼지자 문중 어른들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어른신이 저리 확실히 말씀하시니 그렇지. 이씨 종가가 아직 건재하구나. 딸 셋을 공식 손주로 올린다니 법도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르신 뜻이라면 사실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안주인 어르신 뜻을 거스르겠소. 말 바뀌기 장인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김도윤은 그 이후로 이씨 종가에 발을 들이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왜냐고요? 그가 내세웠던 명분인데가 끊겼다는 것이 완전히 무력화되었으니까요. 이제 그 말을 꺼냈다간 어른신이 이미 손주를 공식 선언하셨는데 그 말씀을 부정하시오 하는 소리가 돌아올 것이었으니 입을 열 수가 없었지요. 그는 한동안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김도윤의 아들 성아가 과거에 낙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듬해에도 낙방, 그 다음 해에도 낙방. 종손 자리를 노렸더니 그쪽도 안 되는구나. 마을 사람들이 낄낄거렸습니다. 그리고 또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이씨 종가의 첫째 딸 이서희가 혼례를 올렸습니다. 신랑은 당당한 양반가 사족의 아들이었습니다. 재주가 뛰어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지요. 혼례날 박연아는 딸의 머리를 손수 빗겨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어디서든 고개 들고 살아라. 서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혼례에서 한 가지 전례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씨 종가 안주인 윤씨 부인이 혼례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지요. 이서희는 이씨 종가의 종손녀로서 이 혼인을 한다. 이 아이가 낳는 자녀는 이씨와 본가 두 집안 모두의 손주로 인정한다. 파격이었습니다. 당시로선 드문 일이었지요. 그러나 윤씨 부인이 그리 말하는데 감히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문중 어른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바뀌기 장인들의 면모가 이번에는 나쁘지 않게 쓰인 셈이지요. 혼례를 마치고 뒤뜰에서 잠시 쉬는 시간, 박연아와 윤씨 부인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윤씨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찌냐 속이? 박연아가 빙긋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앞에서 활짝 웃는 얼굴이었지요. 시원합니다, 어머니. 윤씨 부인이 낮게 웃었습니다. 나도 시원하다. 둘은 그렇게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뜨락을 가득 채우고 어디선가 국화향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박연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동안 무서웠습니다. 알지. 그래도 어머니가 계셔서 버텼습니다. 윤씨 부인이 조용히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마디진 손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홀로 버티며 굳어진 손이었지요. 그러나 그 손의 온기는 어떤 말보다도 따뜻했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박연아는 그 말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혼자 사귀던 눈물이 아니라 오래오래 참아두었다가 비로소 터지는 그런 눈물이었지요. 그로부터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이씨 종가는 어찌 되었겠습니까? 고가는 여전히 넉넉했습니다. 소작인들은 다른 집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오래 머물렀고 재산은 한 해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박연아의 살림 솜씨와 사람 관리 능력이 집안을 단단하게 지탱했고 딸 셋이 자라면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원주는 나이가 들수록 아내에 대한 경외감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제대로 알아본 것인지 아니면 당신이 나를 이끌어준 것인지 모르겠소. 박연아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둘 다요. 그 말에 이원준도 웃었습니다. 김도윤은 그 이후로 이씨 종가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 살림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었지요. 남의 것을 노리느라 자기 것을 돌보지 않은 사람의 결말이 대개 그러하듯이 여러분, 권선징악이라는 것이 언제나 극적인 응징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계략을 짠 사람이 스스로의 계략에 걸려 조용히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히려 더 확실한 응징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아들 하나 없다는 이유로 10해가 넘도록 뼛속 깊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한 여인. 그러나 그 조용한 여인이야말로 집안의 기둥이었고 살림의 뿌리였고 세 딸의 어머니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 않는 며느리였으나 그 눈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쉬는 날 없이 집안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 안에는 아무도 꺼뜨리지 못할 불꽃이 타고 있었지요.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은 대를 잇고 딸은 집안을 살린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말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이야기에서 또 다른 영웅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윤씨 부인 윤정이. 평생 과부로 아들 하나를 키워낸 여인. 겉으로는 호랑이 같았으나 그 속은 누구보다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냐 딸이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았지요. 아들 하나 없다고 집안이 망한다면 그 집안은 애초에 망할 집안이다.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에도 이런 이야기가 어딘가에 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 눈칫밥을 먹는 어머니가 있고 딸이라서 덜 귀히 여겨지는 아이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야기 같지만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 조용한 부엌에서 아무 말 없이 이를 악물고 있는 박연아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조용하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참는다고 아무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오래 버티는 법입니다. 딸 셋을 낳고도 꺾이지 않았던 박연아처럼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윤씨 부인이 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안의 대는 이미 셋이나 이어졌다. 오늘 이야기도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